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도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신년사에는 사실상 집권 마지막 한 해의 국정 운영 기조가 담겼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부동산 논란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사과를 했는데요. 이제는 국정과제에 대한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과연 어떤 비전을 제시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차재원 특임교수,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김종욱 외래교수,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분위기 자체가 좀 예년보다는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신년사? 예, 뭐 대통령의 신년사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세계 결심을 국민들에게 신고하는 하나의 이 통과의례 그렇죠. 가정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집권 5년 차이기 때문에 아마 이 그동안 그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소회 그리고 지금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 뭐 그런 부분들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거였지만 어제는 특이하게도 상당히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그 연차에 들어가는 대통령의 그 태도하고 조금 다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도약이라든지 회복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썼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그러한 표현들은 사실 집권 중반기에 쓸 수 있는 단어들인데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뭐 그건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여러 부분에 지금 타격을 받은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일상의 삶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그러한 의지 그리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한 걸음 더 뛰어오르겠다는 그러한 상당한 또 이 의지와 각오를 내보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뭐 이 지금 코로나19 사태라는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의 이 집권 마지막에 임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훨씬 더 장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회복 도약 말고 또 중요한 가치가 포용이었거든요. 그 어제도 뭐 당연하게 포용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그 포용에서의 그 방법, 논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어제 신년사에는 소위 말하는 협치라든지 뭐 국회라든지 야당이라는 이러한 가치들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 회복과 도약을 하기 위해서 이 포용이라는 부분에서의 가장 바탕이 돼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정치권의 그 합의, 더 나아가서는 국민적 합의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김종욱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 신년사? 뭐 일단 신년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민들이 만들어낸 작년의 성과, 그다음에 이제 올해 국민과 함께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 얘기 같은 경우는 저희 K 방역, 코로나 방역, 그다음에 경제 방역 이런 건 좀 나름대로 성공한 측면들이 있지만 네. 국민들이 볼 때 이제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비전을 말씀하신 게 이제 회복, 저는 이제 방역이라고 하는 포용, 통합인데 통합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되고 있는 사면 또는 이것과 결합돼 있는 어떤 협치 이런 건데요. 이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부분들은 소위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상황 자체가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K 형태로 반등할 거다. 양극화로. 그러니까 예, 양극화될 네. 거다. 그랬을 때 이 양극화 과정에서 피해를 보게 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어떻게 정부가 통합적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좀 방점을 갖다가 좀 맞춘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당연히 이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뭐 V자 반등, 뭐 소위 우리가 뭐 업체 이름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네네. 예를 들면 이렇게 쓱 올라가는 거나 아니면 소위 V자 반등을 통해서 도약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우리 국민이 작년에 보였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거, 그다음에 GDP 세계 10위 이내에 들어갔다는 네. 거, 1인당 국민소득도 이제 G7 국가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국민이 만드는 거니까 이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좀 도약을 하고 그 도약에서 만들어진 내용들을 사회적 약자와 나누는 방식을 통해서 진행하되 가장 중요하게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어떤 나름대로 희망을 얘기했습니다만 그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민들이 그렇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 차곡차곡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에게 채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사실상 이번 신년사가 마지막 신년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내년 신년사는 이제 임기가 거의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점에 발언이 됐을 텐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기대할 것이 없는 신년사에 너무 안타까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기대할 게 없었다. 네, 집권 4년 차입니다. 그러면은요, 집권 1년 차에 했던 그런 얘기 똑같이 반복하시면 안 돼요. 어제 신년사에서 쭉 그 주된 흐름은 뭐냐면 기대, 희망, 다짐, 의지예요. 네. 지금은요, 4년 차는요, 뭔가를 결실을 맺어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걸 가지고 성적표를 보여줘야 된다.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단적인 예가 남북평화 프로세스 계속돼야 합니다. 남북평화 계속돼야 됩니다. 이런 말을 계속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북한과 김정은과 어떤 얘기를 나눠서 남북평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네. 성과를 가졌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으세요. 비갈등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자랑스러워 하셨지만 갈등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애써 언급을 회피하시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은 주가라든지 K 방역이라든지 자랑하고 싶은 건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 차지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협치, 국회, 이런 야당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셨고요. 부동산, 집값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어요. 주거 안정에 송구하다라는 얘기를 하셨지 정말 이 정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집값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고 또한 동부구치소 이런 부분 방역 실패에 대해서는 또 언급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겠지만 네. 좀 기대할 것이 없는 안타까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전 국민 백신 무료 접종에 대한 얘기였어요. 처음으로 이 발언을 공식화한 건데 사실 정부가 뭐 백신 실기론, 뭐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뭐 책임론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뭐 자신감을 보였다라고 봐야 될지 그 전에 실기론을 좀 무마할 수 있는 뭐 기회가 된다고 봐야 될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상당한 자신감을 그러니까 대변하는 한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애초 정부가 사실은 이제 백신 확보를 한 3,500만 명 정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지금 점점 더 늘어지면 5,600만 명 네, 정도의 전 국민이 다 맞을 수 있는 정도에. 전 국민이 다 맞을 수 있는 정도인데 사실은 집단 면역을 위해서는 한 60에서 한 70% 정도만 맞으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 전체 국민 수보다 더 많은 백신을 확보했다는 그 자체는 그만큼 백신 물량이 모자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그러니까 거둬두셔도 좋겠다는 그러한 또 자신감도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 백신의 접종 시기와 관련해서도 좀 빠르면 다음 달부터 지금 가능하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백신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가격은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따로 받지 않고 무료로 하겠다는 것은 아마 뭐 지금 이 모든 국민들의 그런 그러니까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뜻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해서 더 나아가서는 더 중요한 대목은 이 백신의 접종과 관련해서 국가가 확실한 주도권을 지겠다는 그러한 또 의지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5,600만 명분의 백신이긴 하지만 이 백신이 전부 다 종류별로 다 달라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한 3군데 정도에서 지금 만들어내는데 이 지금 개발 방식 그리고 또 보관 방식, 배송 방식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이 나름대로 효능의 차이도 있어요. 네,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우열이 나름대로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선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백신이 들어왔을 때 나는 이거 안 맞을래. 난 다음 거 좋은 거 맞을 거야.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이거 만약 시장 기능에 맡겨놓는다고 한다면 엉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차라리 무료로 하면 국가가 주도권을 쥐고 질서 있는 접종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아마 깔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는 그런 생각은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이 백신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과연 100%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주변에서도 맞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그렇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느 백신이 낫다고 저도 판단할 수는 없지만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느 백신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먼저 그러면 약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걸 갖다가 먼저 공개 접종을 한다든지 네. 뭐 그런 방식들도 저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신뢰성과 질서 이 두 가지가 확보돼야만 이 무료 접종이라는 이 가치도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무료로 접종을 하겠다라고까지만 공식화한 거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아직 뭐 나오진 않았어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하겠다, 뭐 의료진 먼저 하겠다 이 정도만 나온 상태거든요. 뭐 확정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저질환자나 예를 들면은 의료진들, 네. 그다음에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뭐 제가 볼 때 어떻게 수급될 것인가, 그다음에 국민들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신년사에 그런 내용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해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공포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건데 핵심 문제 백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무료로 다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올해 사실상 예를 들면 집단 면역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해야지만 네. 그것이 가능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을 좀 안심하라고 하는 측면에 대통령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하나의 발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문제가 거의 정쟁화 수단으로 가는 측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 정치라고 얘기할 만큼 야당 같은 경우도 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백신에 대해서 계속 예를 들어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동북수소 문제를 계속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저는 맞습니다. 대신 성과와 한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다음에 무능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성과를 보게 되면 저는 OECD 37개국 조사를 작년 12월 28일 기준으로 했을 때 뉴질랜드 다음으로 사망자 확진자 가장 적어요. 그렇다면 그럼 뭐 정부가 잘했다 이런 측면을 떠나서 국민들이 만들어낸 성과지 않습니까? 그런 성과들은 폄훼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문제 같은 경우 야당이 예산을 집어넣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 있게 저희 조치시설 측면들 같은 경우는 야당을 칭찬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부구치소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올해는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여야 모두 이 문제에 대한 좀 사회적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좀 무상으로 모든 것을 접종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해야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것들은 정부와 정치권, 정당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일정하게 비판을 하되 거기에 맞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좀 정치적 책임, 국가적 책임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좀 추구할 수 있도록 좀 야당도 좀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뭐 백신 접종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어서 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금 시작이 됐고 여권에서는 이제 4차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4차가 4개 나오니까 1차가 좀 오버랩이 좀 되는 게 선거 국면에서도 1차를 전 국민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또 여당에서 지금 4차 얘기가 나오고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전 국민 얘기를 하다 보니까 1차의 생각을 지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돈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 재난지원금 줄 때 저는 정치적인 고려는 빼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요. 지금 4차 재난지원금 선거를 앞두고 주는 거 아니야? 라는 정치적인 오해와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려운 상황에, 한계 상황에 몰린 분들에게 집중 지원을 해야지 전 국민에게 다 준다? 이것은 예산 낭비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흥적이에요. 3차 이제 오늘부터 신청, 어제인가요? 어제부터 신청 받아서 이제 지급이 되는데 그것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그 효과가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 재원이 들어가는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어요. 뭐 예산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되고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거를 종합적으로 보고 난 다음에 필요하면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이거 4차도 지원해야 돼라고 정치권에서 먼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해 보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님께서 좀 허락해 주시면 네. 백신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아, 싶은데 예, 말씀 주시죠.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어제 내달부터 전국 및 무료 백신 접종이 시작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거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대단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전 국민 무료 백신 내달부터 다 맞을 수 있구나. 아. 원하는 사람 다 맞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대략 보면은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 75만 명분이 내달에 들어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의료진부터 좀 어려운 분들부터 기저질환자들. 맞을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런데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것, 정확한 사실을 말씀해 주지 않은 것, 이것은 대단히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일부 언론에 의하면 19세 이상 49세 이하 전 국민은 11월 달이나 돼야 백신을 맞을 수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한 좀 로드맵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 맞기 싫어요. 저는 모더나 맞고 싶어요. 근데 그걸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갈등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나 이거 맞기 싫어. 나는 11월 달에 모더나 나는 맞을 거야.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판단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렇네요. 이러한 국민적 불만과 의혹에 대한 관리를 정부가 지금부터 좀 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아까 뭐 차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같은 제품을 지금 맞을 수 있는 상황은 분명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뭐 로드맵과 청사진도 좀 정부가 제시를 해서 국민들의 혼란을 좀 잠재울 수 있는 수단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재난지원금 얘기 다시 네. 좀 해볼게요. 선거용이라는 뭐 비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점 자체가. 그렇죠. 뭐 지금 뭐 4월 달에 지금 서울과 부산에 그러니까 재보궐이죠. 보궐선거가 지금 예정돼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게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뭐 사실 이 지금 그 코로나19 사태가 제 3차 유행이 지난 연말부터 또 발생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지금 그 영업의 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는 그 계층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그러면 답답함, 그러니까 억울함, 이걸 그러면 가면 방관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여야가 진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조금 이게 그 뭡니까 이 당리를 좀 내려놓고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고통의 무게가 다 똑같은 건 아니라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고통이 더 강한 쪽에다가 좀 더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저는 뭐 추가적인 지급이 빨리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또 뭐 일각에서는 다 보편적으로 주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 지금 또 국가 재정의 또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국민 공감대가 먼저 모이고 난 뒤이고, 지금 당장 시급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 방역으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보고 계신 예. 그런 계층들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이 저는 앞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벌써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매번 재난지원금 줄 때마다 그 얘기해요. 보편이냐 선별이냐. 예. 근데 지금 어쨌든 여당은 보편 쪽으로 좀 가닥을 잡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볼 땐 선거를 가지고 이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4월 달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미 지급되고 있어요. 보편이든 선별이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면 돈 지급하는 것 자체는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급되고 있는 내용에 맞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봐야 된다.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고통의 무게가 얼마만큼인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경제의 압력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기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경제가 반등되지 않게 된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능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뭐냐면 빚을 갚는 문제가 아니고요. 경제적인 성장률을 통해서 소위 재정 건전성들을 맞추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경제가 반등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죠. 두 가지 먼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하면 경제적 활력을 집어넣을 것인가의 문제랑 코로나19 문제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지금 선별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 좀 그 결과를 좀 일단 기본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제는 홍남기 부총리 같은 부총리, 경우도 예. 재정 건전성 문제를 좀 제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 마찬가지지만 소위 자영업자들에게 90%까지 지원을 해주는 형태인 거고,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독일이
약 287조 원을 빚을 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 자체가 50%대에서 72%까지 올라갔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지원하지 않았을 때 경제 전체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 경제적인 압력에 대한 무게를 느낀 거고요. 전 그래서 좀 여야와 정부가 좀 모여서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재정 지원을 안 하더라도 경제가 완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만약에 완충할 수 없다면 재정 건전성 문제와 무관한 그런 지원을 한다고 봐요. 근데 완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확인이 된다면 그건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의 무게만큼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보편이니 선별이니 이런 논쟁을 하기 전에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K 형태의 경제가 만들어지는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고통의 무게만큼 지원하는 사회적 지원하는 시스템 하나하고 네. 그다음에 사회적인 경제의 활력들을 집어넣기 위한 보편적인 어떤 지급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과 조화롭게 맞출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들을 좀 고민하는 과정으로 제가 볼 때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논의를 해서 선거 이후에 저는 보편 지급이든 아니면 선별 지급이든 제 4차 재난 지원금을 네.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지급했던 방안에 대한 어떤 분석과 효과에 대한 측정이 좀 필요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뭐 지난 한 해 정말 저희 이슈앤직스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1년 전으로 시간을 좀 돌아가 보면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불과 1년 만에 사과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지율이 떨어져서 그래요. 우리가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1월 예. 5일 날 발표된 건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는 여론조사에서 매우 잘못하는 게 51.4예요. 절반이 넘네요. 잘못하는 게 20점이에요. 그러니까 71% 이상이 이 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됐어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송구하다라는 발언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 부동산 문제 자신 있어요. 장담합니다라고 하셨고 예. 작년 8월 달에는요. 부동산 종합대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안정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상승했어요. 결국에는요. 이 부분은 이 정부 무능력하구나. 집값을 잡을 수가 없는 정부구나. 라는 프레임으로까지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느 정도 대통령께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셨으면은 국민의 분노가 더 심해졌을 거예요. 그러면 4월에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상당히 여당에는 악재로 작용했을 겁니다. 그 고리를 끊고자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앞서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율 자체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부동산이라고 아마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뭐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 하나는 자신 있다. 그 말을 믿었던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러니까 정부만 믿고 있다가 본인만 바보가 되는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지금 국정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방향 전환 내지는 또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종의 방향 전환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공급 확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네. 문제는 이 지금 공급 확대가 그럼 지금 야당이나 또 일부 시장 쪽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이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공공자가주택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뭐 한매 조건부, 그러니까 또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그런 이 주택 공급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게 대한 이 지금 그 논의는 아직까지 시작되지 않았다는 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제 1년 한 5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 자체가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린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만약에 제가 지금 추측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지금 민간 주도의 그러면 공급 방식인지 이 부분조차도 아직 모호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정부가 빨리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부의 생각은 공공이 주도하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시장에서 결국 다주택자들이나 이렇게 주택이 민간에서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들을 내놓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더니 여당에서는 뭐 양도세 줄이는 논의한 적은 없다라고 맞받아치면서 어떻게 과연 이 집을 내놓게 하겠다는 건지 지금 굉장히 모호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땐 정부도 지금 어떤 대책들을 제기하지만 소용이 없는 상황이란 판단인데,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야당에서는 25회, 26회라고 얘기하고 네. 여당에서는 뭐 5회, 6회 얘기하는데 네. 정책을 제기해봤자 시장에서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확인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게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무엇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이 문제를 잡기 어렵다. 그럼 저는 핵심은 뭐냐면 정책을 얘기하기 전에 정부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인정하는.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잘못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정책들을 내올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 적어도 보유세와 양도세들을 올리고 상향시키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식은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결합돼야 될 게 뭐냐면 그만큼 거기에 따른 공급 물량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저기 국토부 장관 얘기했던 빵은 아니니까요. 네. 당연히 그러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공급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핵심 뭐겠습니까? 그러면 규제 완화를 통해서 민간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통로를 그렇죠.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공공 차원에서의 공급 방식, 그러니까 공급 방식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저희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사거나 입주하지 않으려고 해요.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인식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변창흠 그 신임 장관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그 방식만은 아닐 거다. 소위 지금 일반적인 분양 방식으로도 만들어낼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고육지책인 거죠. 전 그렇다면 공공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세우되 규제를 완화해서 소위 서울 지역이나 도시 지역에서 민간이 참여해서 공급 물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들이라고 하는 하나의 트랙하고 또한 지금 작년부터 얘기했던 제가 볼 때는 보유세나 양도세는 제대로 시행도 안 했어요. 따지고 보면 시행을 하는 이 두 가지 트랙을 만들어 나가되 올해 6월 이후 시행 과정을 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양도세 완화를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양도세 완화라고 하는 얘기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뭘 완화를 하겠습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정부가 제기했던 일관성이라는 측면 하나, 그다음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제 완화의 측면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정부가 좀 이 일관성들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는 게 정책 방향의 선회를 의미하는 것일까에 대해서도 의미를 좀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공공주택을 확대해야 된다.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맞는 방향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공공주택만 확대하면 안 될 것이고 그렇죠. 공급 물량을 확대해야 됩니다. 용적률 이런 것들 다 손봐야 돼요. 그다음에 재건축도 손봐야 될 것이고 너무 규제만 하지 말아라. 이 정부의 기본적인 그 주택 정책은요. 수요 규제, 수요 억제였어요. 그래서 세금을 높게 때려서 네. 기본적으로 집을 팔겠다는 건데 그것은 이미 시장에서 실패했다라고 판명이 나지 않습니까? 보유세는 높이되 거래세는 좀 낮춰서 집 많이 가진 사람들 좀 집을 내놓게 하는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신년사가 발표되기 전부터 이번 신년사에 뭐가 담길까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가장 또 핵심이 됐던 것 중 하나가 아마 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할지가 관심이었는데 뭐 뚜껑 열어보니까 결국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성격상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사면 부분을 신년사에 언급하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재인 대통령 소위 말하는 좀 원칙주의적인 그런 그 통치 스타일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최종 그 결정이 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14일 날 지금 제3고심 결과가 나올 건데 그 전에 이야기한다는 것은 일종의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는 그 선우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신년사를 기획했던 청와대의 참모들 입장에서 보면요. 자칫 잘못하면 배가 배꼽보다 더 커지는 그러한 꼴이 돼요. 예를 들면 어제 만약에 한다 안 한다 사면을 한다 안 한다 이야기가 됐다면 그것이 모든 신년사의 의미를 다 덮어버리는 네.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년사의 의미가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떨어질 수밖에 퇴색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아마 어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인데 문제는 과연 그러면
이 지금 가면 이 향후 그럼 사면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렇죠. 전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지난 7일 날 신년 인사에 각계 인사들하고 신년 인사에 랜선 인사회를 했잖아요. 네네. 할 때는 그때 이게 통합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어제는 통합은 빼고 포용으로는 단어를 바꿨어요. 통합 자체가 바로 사면으로 인식되니까 포용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럼 사면 안 하려는 뜻이 아닐까? 그렇게 많이들 해석한다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상당히 낙동강을 오리알 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굽니까? 민주당이 이낙연 대표예요. 네. 그렇게 되지 굉장히 의지를 않을까요? 보였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낙연 대표가 전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정권 핵심의 기류하고 상반된 이야기를 했다고는 보지는 않아요. 아마 대통령의 고심을 미리 읽었기 때문에 불감청 고소원의 그러한 사정을 받아들여서 먼저 이야기한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 지금 14일 이후에 예정되어 있는 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분명한 뭐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다만 이 지금 이 사면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집권 세력이 만약에 하려고 할 생각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좀 가감하게 신속하게 하는 것이 낫지 이걸 여러 가지 재는 측으로 그러니까 이 지지부진하게 가는 거는 저는 모두에게 다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세요,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촛불 시민들에 의해서 탄핵 이후에 등장한 만들어진 정부라면 정부죠. 이 정부가 소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사면할 권한이 있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핵심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고 얘기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것들을 행사하는 거는 상당히 절제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4일 날 제3고심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사면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도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정치재판으로 유무죄를 다투는데 당사자가 사과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무죄를 다투는데 사면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야당은 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유무죄를 다투는데 거기서 갑자기 사면 얘기를 해?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여권이나 대통령이 사면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야당의 발언에 의한다면.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하시면 민주당도 이미 입장을 정했죠. 그 당사자의 사과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근데 국민적 공감대는 지금까지 여론을 보게 되면 아까도 저기 나와 있지만 통합에 기여 못한다는 여론이 56.1%의 상황이 있습니다. 네. 국민적 공감대도 안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당사자가 사과할 생각도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을 때 소위 사면이라고 하는 논의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야당도 제가 볼 때는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야당이 초미의 관심은 소위 서울시장 후보나에 대한 야권 단일화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네네. 이 야권 단일화에 사면 문제가 끼어들게 되면 탄핵 프레임이 결합되는 양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부가 예를 들면 그 문제로 다중전환에 빠질 수도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참 뜨겁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1월 달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년 기자 간담회 그래서 대통령이 아마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사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저는 그때부터 사회적 논의가 전개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그렇다면 그 사회적 토론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그 사면 같은 경우는 국민이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사면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밀어붙이기엔 여권도 대통령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의견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적절한 시점에 정말 집권 세력이 넉넉한 마음으로 여유롭게 사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국민의 공감대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저 여론조사 화면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네네. 대통령 사면이 통합의 기여 못해가 56.1이고 네. 기여할 것이다가 38.8%인데 네. 저는 저 여론조사가 좀 맹점이 있다고 봐요. 저거는 두 가지를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면에 찬성하느냐라는 것과 네. 그것이 국민 통합에 기여하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저 답인데 그냥 간단하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 사면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거로 한다면은 저 수치가 좀 달라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직 대통령들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판단이 끝난 분들입니다. 특히 정치적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은 분들이죠. 많은 잘못을 했고 저도 탄핵에 찬성했던 입장인데 기본적으로 4년 정도 감옥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잔인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부 촛불 정부니까 안 돼, 사면하면 안 돼.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보다는 좀 용서와 화해라는 관점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좀 이 집권 세력에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도 갈리는 만큼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도 아마 굉장히 다르게 반영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국민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제 또 신년사에서 얘기가 됐던 게 북한 얘기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추진했던 게 대북관계의 개선이었는데 지난 한 해는 그 대북관계 개선에 굉장히 치명적인 한 해였습니다. 저희가 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그리고 그 이후에 연평도에서는 또 안타까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잃는 이런 사태들이 연이어서 발생을 하면서 북한과의 어떤 관계를 이어갈까 굉장히 부정적인 기류가 지금 강한 상황인데 어제 신년사에서는 대화 의지를 보였고 코로나 상황에서 좀 극복을 해 나가자라는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했거든요. 근데 사실 얼마 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뭐 핵 잠수함 개발 얘기도 하고 ICBM 뭐 명중률 높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했었던 것과는 너무 남북이 지금 온도차가 다른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온도차는 뭐 나름대로니까 지금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온도차는 느끼지만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절박감은 좀 똑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이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강하게 이 지금 핵 개발에 대한 이 그 부분에 대한 그 강조를 했던 것은 결국은 지금 북한의 그 존재감을 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게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어필하려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저는 좀 더 강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식 표현대로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이 그 전면적인 비핵화 이전에 일종의 뭐 군축 협상 비슷한 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단계적 방식으로든 이 지금 미국의 그 대북 제재를 벗어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북한과 미국이 직접 부딪히는 상황을 그냥 자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상당히 지금 한반도 이 지금 평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더 지금 내세웠던 그 캐치프레이즈가 한반도 운전자론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앉아서는 바라볼 수 없다. 아직 시간은 남아있고 불씨는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언제 어디서든 비대면 방식으로든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아주 절박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던 그 상황은 저는 충분히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다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은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지금 그 이 전략 무기를 뿐만 아니라 전술 핵무기까지 늘려나게 해도 전술 핵무기 자체는 사실 남한을 겨냥한 이 상당히 무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북한의 무력 증강에 대한 나름대로 따끔한 경고의 메시지까지 좀 있었더라고 하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었어요. 사실 신년사 시점이 김정은 위원장의 핵 관련 발언 이후에 했기 때문에 뭔가 그에 대한 화답의 의미라든지 아니면 화답은 아니겠죠. 경고성의 얘기였기 때문에 뭔가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뭐 그런 쪽은 아니었습니다. 방향이. 근데 뭐 아직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당대회 결정서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네네. 중간중간 나온 내용이고요. 결정서가 나와야 됩니다. 결정서가 나와야 정확한 당의 5년의 방침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방침이 나와야 아마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정부가 입장을 정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공식적이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현상 유지 상황이고 수세적 반응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 스스로 뭘 얘기했냐면 5개년 계획 5년 동안 했었지만 성과가 없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인정을 있고요. 했죠. 새 경제 계획도 마찬가지. 아직 결정서 안 나왔습니다만 내용들을 보면 자력갱생이라는 원칙들을 지키고 있어요. 핵심 뭐냐면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겠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에게 얘기했었는데 예. 5년 동안 아무것도 된 게 없다라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외부의 자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자력갱생밖에 수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 북한 스스로는 소위 외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원을 들여와서 인민 생활 향상을 하기 위해 만들어야 되는 이 메커니즘이 안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지금 결정서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자력갱생을 강조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 제가 볼 때는 북한은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당분간 북한을 더 이상 고립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어. 3월 달이겠죠. 한미 군사훈련 같은 경우에 대한 대응 양태를 분명히 볼 거라는 생각이 드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 대화는 아마도 6월이 넘어야 아마 실질적인 대화가 오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동안 뭘 하라고 요구할 거냐 북한이 우리에게 적어도 일정하게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한미 간 조율하고 중국과 대화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아마
메시지가 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소위 대북 제재를 일부분 완화하면서 소위 북한도 할 수 있는 접점들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외교적인 지렛대를 우리 정부가 3, 4, 5월 달에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 문제가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좀 한계는 뭐냐면 네. 이 정부가 내년 5월이면 끝나는 정도란 그렇죠.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또 문재인 정부는 거기에 또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너무 과도하게 소위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겠다는 생각보다는 네. 그런 상황을 관리하고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서는. 사실 지금 저희 화면에도 나가고 있지만 지금 봐도 좀 눈을 의심케 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이 남북 연락사무소의 폭파 장면이었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폭파하고 뭐 우리 국민에 대한 목숨을 앗아가고 이런 상황에서 너무 우리가 유화적으로만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우리도 뭔가 북한에 나름대로의 경고의 메시지도 던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국민 여러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 정권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전쟁하자는 겁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쟁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평화를 찾자는 거죠. 평화를 구축하자는 건데 그러면은 남북 그 최고위급 분들 간에 긴밀한 조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제 신년사를 보면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어제 신년사 살펴보세요. 거의 맨 마지막 단락에 맞아요. 원론적인 얘기만 하셨어요. 그거는 뭔 말이냐면요. 북한 문제 나 자신 없어요라는 자기 반증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정은은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 북한 신년사에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조국 통일 앞당겨 핵무력 건설을 통해 무력 통일 의지를 천명한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마디 하셨어야 돼요. 근데 남북 평화 프로세스 계속 유지돼야 합니다. 남북 공동 군사 합의서 지켜져야 합니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신 걸 보면 상당히 좀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존적이고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날렸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설한답니다. 전술핵, 그러니까요. 극초음속 무기, 정찰위성, 무인 정찰기 다 이거를 완성해가지고 거의 무력 통일을 천명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평화를 외친다? 너무 나약한 지도자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화 의지만 밝힌다고 해서 평화 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특단의 판단과 생각을 다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잠깐 예, 짧게만 교수님 말씀을 말씀 드리면 주시죠.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무기력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상당히 높은 국방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핵 잠수함 같은 경우도 추진하고 있고 현무 3사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스텔스기도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뿐인 거지 북한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당신들은 우리하고 남북관계를 평화롭게 하자고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스텔스기 도입하고 현무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잘못한 얘기들은 또 최고 통치자가 거기서 분명히 얘기해야 되지만 저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까지 굳이 예를 들면 세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점에서 좀 국민들께서도 좀 고려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정권과 그 시대의 정부가 뭐 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국민의 신뢰와 기대, 믿음일 거예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 자체가 역대 최저치, 뭐 35%대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앞으로 올해 한 해와 내년에 남은 몇 개월 정도가 과연 어떻게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갈 수 있는 시기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진에 나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선조에게 보낸 장계에 썼던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네. 있습니다. 그런 절박감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12척이 아니라요. 지금 500일이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등이 가능하고 그리고 사실 35%라는 지지율도 상당히 높은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문재인 정부 자가 비교해서 그런 거지 네네네. 다른 정권하고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비교했을 땐.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문제는 이러한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도 충분히 반등도 가능하고 안정적인 국정 관력이 가능한데 저는 다만 여기 플러스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 어제 신년사 이야기하던 포용입니다. 포용. 네. 포용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우리 이야기했지만 사실 어제 그러니까 협치라든지 네. 국회라든지 통합. 네. 야당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포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편한테 욕먹겠다는 각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께서 취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국민의 대통령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초심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 저는 지지율을 상당히 반등시킬 수 있는 최고의 묘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네.
김종욱 교수님 어떠세요? 뭐 어떤 의지를 갖고 지금 이제 남은 시간을 보내야 될까요? 뭐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대통령 지지율에 비해서는 많은 지지율을 지금 아직도 가지고 있다. 그 반등의 계기는 분명히 있지만 그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탄핵 이후에 만들어진 유권자 지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여권을 지향하는 중도층, 아주 견고한 중도층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합리적 보수 같은 경우는 여권이 좋은 정책을 추진하면 거기에 지지를 했었어요. 근데 일차적으로 합리적 보수가 야당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중도층, 그러니까 여권을 지지했던 중도층 같은 경우가 서서히 제가 볼 때는 야권, 비판적 입장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중도층에게 저희 문재인 정부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아젠다 중심으로만 정책을 추진하는 거 아니냐. 저희 전체 국민을 위한 아젠다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들이 대한 고민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포용, 거기 또 플러스 전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개혁이 자기 아젠다적 개혁이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개혁과 그다음 국민 전체를 위한 통합을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문제나 그다음에 차별금지법 문제나 저희 전체 국민을 위한 입법 과제들이 분명히 남아 있는 거죠. 또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사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전체적인 포용을 위해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면 이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하나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좀 그런 측면을 가지고 저희 그 국민에게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고 얘기하고 나간다면 뭐 일정한 반등의 계기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소장님 말씀 좀 저는 듣겠습니다. 반등의 얘기 없을 거라고 봐요. 아, 기회가 없을 왜냐면은요, 것이다. 이 정부가 지지율 떨어진 거는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오만하고 교만하다. 180석이라는 너무 많은 의석을 갖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오만 판단에 대한 판단과 그리고 무능력하다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부동산 문제 그토록 자신 있었는데 해결 못했다. 백신 문제도 이 사람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해결 방법을 갖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요.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예. 부정평가가 60.9%인데 이것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잘못했다가 잘못한 편 그리고 매우 잘못했다 이 두 가지로 나눠 조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잘못한 게 너무 악성이에요. 47.1%가 매우 잘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0%에 가까운 분들이 이 정부 너무 잘못했다, 매우 잘못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정책을 조금 바꾼다고 그래서 다시 여권 지지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이미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었어요. 변창호 후보자, 이 후보자 국민적 지탄, 야단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하셨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야당에 좀 협치를 구해서 좀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좀 임명을 좀 처리하셨으면은 그래 이 정부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 버리려고 하네라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걸 계속 가져가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많은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도 그냥 임명 강행 처리하면 오만, 교만 이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지를 다시 되돌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문재인 정부의 올해 숙제가 참 많습니다. 가장 뭐 최우선 숙제 코로나19 극복일 거고 이를 통한 경제 회복과 위기 극복을 어떻게 해 나갈지 그리고 또 통합과 포용을 어떻게 또 실현시켜 나갈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차재원 교수, 김종욱 교수, 장성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